국내 증시에 이렇게 미국발 악재로 출렁였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 효과 없이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한 겁니다. 네, 모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우리 증시와 환율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수치상으로 보면 코스피 3.52%포인트 하락한 2,504.51로 마감. 그러니까 이제 2,500선도 위태롭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미국발 악재인 거죠? 네, 대표적인 그 변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토록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숫자, 특히 미국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주목해 본 적이 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말 그대로 41년 만에 최고 물가입니다. 근데 그 최고치 물가 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풀어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고 나서 인플레가 둔화될 거란 어떤 기대 심리가 약화된 점. 네. 그래서 미 증시가 흔들린 점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가중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치솟는 거죠. 예.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인 거죠. 돈의 이동. 그렇죠. 돈의 이동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관측들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건 뭐 사뿐히 지려갖고 바로 역행하는 모습이어서 관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3월에 8.5 예. 그리고 8.3 그리고 이거보단 떨어지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쵸. 8.6으로 역대 또 최저치가 나온 거예요. 또 시장의 어떤 부합하는 그 수준도 넘어설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축 행보가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지금 코스피 급락 사태를 봐도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영향이 큰데 네. 이 부분은 어떤 점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 물가 상승세, 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금리, 환율 그리고 주가 이렇게 네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돈을 이미부터 이동시킨 거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부터 이 돈의 이동과 함께 돈을 적절히 배분시킨 거죠. 주로 주식시장과 같은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누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팔고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산 것이 주로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산 것이 주로 개인 투자자였다. 그 결과 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1,280원대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되면 1,200원대가 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이게 좀 일상화될 것이다. 뭐 뉴노멀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환율이라는 것은 뉴노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의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연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더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항상 그때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22년 하반기는 내내 강한 달러 기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외인 입장에선 이게 바로 돈의 이동이에요. 한 가지 돈의 이동이 이 주식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그리고 두 번째 돈의 이동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미국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팔자. 그런데 한국인은 여전히 사자. 이때가 담을 때이다. 박앤셀이다. 그런 주장이 맞는 것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 때문이 더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반드시 강한 달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T0라고 해요. 긴축을 단행하는 시점.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는 항상 강달러였어요. 되게 재미있게도. 근데 긴축을 단행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로는 어떤 해에는 오히려 강달러, 어떤 해에는 오히려 약달러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환율이라는 지표는 항상 돈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긴축으로 하느냐. 쉽게 말하면 미국은 빅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년 하반기의 기조는 말 그대로 미국의 빅스텝, 한국의 베이비 스텝.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8%대지만 우리는 4, 5%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좀 다르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그렇습니다. 한국의 물가 압력이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또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압력이 큰데 일본은
이제 7년 만에 물가 상승 뭐 이러는데 7년 만에 최고치 물가 상승률인데 1%대예요. 왜 다른 겁니까? 결국은 상승 압력이 다른 것이고요. 예. 또 긴축 행보가 다른 것이고 그동안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이슈가 달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긴축 행보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금융 외환시장 변동이 커지니까 정부도 신속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뭐 네. 긴급 점검 회의도 열고 또 필요하게 되면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 네. 결국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시장에 맡기는 측면이 있고 네. 또 관이 개입하는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관이 개입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도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 보는 것인데 주로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 사이드에서는 같이 긴축 행보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자금을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든가 예. 네. 아니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시급히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원자재나 뭐 식료품 원자재를 수급을 원활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용들 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물가 상승률 0.06%포인트씩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분석들도 내놨습니다. 네. 지금의 이 환율 급등세로 본다면 물가를 자극하는 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또 역시 물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게 저희 그래서 책 제목을 긴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물가, 금리, 환율에 이르는 이 전반적인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체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당연히 우리나라가요. 세계 곡물 시장 수입국 7위국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곡물 수입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입액이 커지겠죠. 무역 예. 적자도 야기되겠죠. 네. 그럼 곡물이 왜 이렇게 많이 수입되냐면요. 사료용이 절대적입니다. 그럼 사료값이요. 한우를 키우는데 예. 55% 차지해요. 사료값만. 그래요. 예. 전체 한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55%가 사료값이에요. 그럼 사료값이 치솟으면 고기값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인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입국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물론 이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웃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출 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해서 뭐 투자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네. 앞서 돈의 흐름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모레 열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이제 0.5%포인트 올리는 걸 최근에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 빅스텝, 네. 또 그 이상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 저희가 네.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네. 자 일단 자이언트 스텝까지 좀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엔 굉장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네. 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빅 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의 무게를 실는 게 맞겠고요. 예.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큰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긴축 발작. 네. 사실 뉴스 전할 때 기준금리를 0.25%만 올려도 많이 올리는 거였는데 네. 최근 이렇게 0.75%까지 나오네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물가 잡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걸 안 잡으면 또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 됩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가가 오르면 다 같이 충격인 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엔겔계수라고 하잖아요. 예. 네.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일단 식료품 지출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다 같이 힘든 것이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이 힘든 거죠. 그런 것을 방어해야 되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노력도 맞물리는 것이고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 행보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둔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치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빅스텝 이상으로 여러 차례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네, 빅스텝 행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예. 그리고 1년 후에 2016년 12월에서야 또 한 번 인상했어요. 굉장히 완만한 베이비 스텝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 2022년의 행보는 이게 코로나19 충격 이후
제로금리를 도입했다가 예. 정상화하는 국면이었어요. 예. 근데 이 물가라는 거대한 폭풍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 폭풍을 또 잡아야 되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빅스텝 예상하셨는데 빅스텝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빅스텝으로 잡힌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축 행보를 23년 중반까지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고물가가 잡힐 예. 것이고, 물론 이 고물가 현상이 통화 정책 때문만은 아니죠. 원자재 대란이라든가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 물건의 가격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빅스텝 행보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게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일단 모레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좀 봐야 되겠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는 건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우리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를 좀 예상한다면?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금리 인상 압력이 덜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요, 이 두 가지 변수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물가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는 나름 이미 잡은 거예요. 예.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를 이미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만 잡으면 돼요. 예. 빅스텝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앞에 두고 있어요. 예.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해버리면 경기가 꺾이죠. 그걸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야기되면서 경기는 또 침체돼. 다른 말로 소득은 주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예. 그런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빅스텝 같이 행보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포괄적으로 지금 쭉 말씀드려보면 결국 물가, 금리, 환율 다 네. 합쳐서 돈의 이동에 좀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 그다음에 네. 강한 달러를 그렇습니다. 예상하신다는 점 하반기에 네. 주목하는데 자. 지금 남은 1년 어떤 시간 기간 동안 올해 안에 네. 증시나 경제에 미칠 좀 변수가 있다면, 뭐 네.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점에 좀 주목하십니까? 가장 그 화두로 떠오른 이벤트는 IPEF죠. 결국 IPEF가 출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사 안보 전쟁에 가깝게 격돌할 때 네. 이것은 이른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간에 격돌이 벌어지는데 지금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네. 관점에서만 포커스를 둔다면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중국에 100% 의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같은 것들. 예. 우리 요소수 대란을 겪었는데 요소도 9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한 나라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당하는 거죠. 예.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감자에 의존하다가 감자병이 돌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근을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던 이 원자재 공급망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IPEF 출범과 함께 만약에 전쟁으로 혹은 안보적으로 격돌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보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의 요소수 사태예요. 예. 요소 공급 안 해, 마그네슘 공급 안 해. 그래 버리면 갑자기 우리는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제기되고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더 급등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시고 정부와 우리 민간 기업이 합세해서 말 그대로 구조적인 대응책, 그러니까 IPEF 참여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지금부터 빨리 이동해서 연착륙으로 만든다든가 네. 하는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지금 것이죠. 줄임말로 말씀하셨는데 IPEF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화두로 나왔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